자, 그 맨 뒤에 우리 여사님 첫 수업 들으니까 따라올만 합니까? 다 알아들으시겠죠? 충분히. 알아듣는 것도 있고 못 음. 알아듣는 것도 있고.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동안 계속 시험에 콕콕 나올 것만 콕콕 짚어져요. 어쨌건 뭐 강의하면서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 바로 무시하고 배제시켜버리고요. 나오는 것만 계속 강조하게 되면 저절로 제 스타일에 흡수가 되어버리면 나중에 시험이 강해집니다.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입문과정은 핵심 단원, 수요공급, 정책, 투자, 감정평가 다 어려운 파트인데 거기에 대한 기초를 심어드렸는데 물론 입문과정은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듣는 게 도움됩니다. 앞으로 공부에. 그리고 마지막 주는 7주차 계산 문제 별도로 프린트를 준비할 겁니다. 그때까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흐름을 쉽게 또 잡고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한 가지 과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숙제를 내드리는 거예요. 예. 힘든 건 아닌데 뭐냐면요. 요거 준비하세요. 계산기. 예.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고 과제를 내지 않으면 계산기를 준비 안 해요. 1월달이고 3월달이고 5월달이고 계속 준비 안 하다가 계산기를 늦게 했어요. 7월 8월 넘어가서 그때 내가 준비하면 때가 늦어요. 꽝입니다. 꽝. 그래서 여러분 특히 제 수업은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과제를 내드리니까 언제부터요? 당장 오늘 가는 길에 구입하세요. 집에 있으면 집에 거 쓰시면 되고 없다면 문구점은 비싸니까 요거 다이소 가면 싸게 저렴하게 구입하거든요. 예, 좋은 거 있습니다. 성능 좋아요. 계산기는 꼭 소리 잡히는 게 있죠. 요만한 크기가 좋아요. 너무 크면 곤란합니다. 굉장히 큰 거 있거든요. 그거 들고 두드리면 시험장에서 소리가 우닥닥 우닥닥 나거든요. 이게 쌀집 계산기도 아니고 말이지. 이거 상당히 남한테 불쾌감을 주거든요. 너무 적으면요. 미니도 있어요. 너무 적어버리면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손에 딱 잡히는 크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준비할 수 있겠죠? 그 말을 100%못 믿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음 주 첫 시간에 계산기 준비해 오시면 갖고 오세요. 들고 확인한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고 만약 준비 안 하면 제가 째려볼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약속했습니다. 들고 오기로. 예. 꼭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요. 숨 마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계산기 하니까 이런 사례도 있어요. 제가 수도권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오래됐습니다. 2003년도, 18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노량진, 강남, 종로, 노원, 평촌 이쪽을 강의하면서 수도권에 그때 일시적으로 수도권으로 이사 온 적이 있어요. 이사. 급하게 방을 얻다 보니까 경기도 안산에 그 중앙역이 있거든요. 중앙역. 거기가 바로 동네가 성포동이에요. 성포동. 예. 거기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좀 일시적으로 거주를 했었는데 그때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크더라. 천세대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단지 입구 쪽에 부동산이 상가들이 줄줄이 쭉 있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이때 첫 집이 장사가 이겁니다. 중개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이름이 기억나는데 개미 부동산입니다. 개미. 예. 주공 아파트니까 개미 부동산 이름이 어울리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따로 이제 계약서를 썼는데 이 부동산의 소장이 40대 전후로 보이더라고요. 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계산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앞으로 합격해가지고 실무하는데 이것도 숙달이 돼야 됩니다. 은행 가시면 직원들 보셨죠? 예. 숫자 보고 보지도 않고 손에 안 보이잖아요. 멋지잖아요. 거점은 못 돼도 계산기를 능숙하게 달아야 됩니다. 아니 몇십억짜리 물건 거래하는데 공인중개사 소장이라고 완전히 독수리 탑붙이듯이 띄엄띄엄 쳐버리면 쪽팔리거든요. 이러면 전문가가 아니라 도망갑니다. 손님이 도망가요. 평소에 계산기도 연습을 해가지고 빨리 이 속도가 빠르게 되면 그게 굉장히 돋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저희랑 계약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계산기
두드리는 거 보고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실무하다 보면 특히 이제 취득세, 양도세, 정기수수료 이런 것들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암산이 안 되니까 계산기를 자주 두드리게 되거든요. 그래 이분은요, 이 여수장인데 이제 숫자가 나오면 항상 계산기를 왼손에 들고 있어요. 들면서 숫자 나오니까 바로 딱 들고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이 속도가 되게 빨라요. 빠른데 중요한 거는요, 다다다닥 두드리다가 마지막에는요, 탁 튕겨버려요. 탁 튕겨버리니까 야 너무 멋지더라고. 그걸 딱 보자마자 전문가구나. 야 너무 멋진 거예요. 야 공인중개사 소장이 세금 계산 딱 하면서 탁 튕길 때 그 모습이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포스를 가져야 됩니다. 사소한 개성이 하나라도 거기에서 전문가의 이 경험이 묻어나더라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산기 다음 주 휴대하셔가지고 늘 휴대하시면서 계산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 빨리빨리 두드리는 그런 연습도 하셔야 됩니다. 계산기 다음 주 검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는 계속해서 21페이지 맨 끝부분이 되고 부동산 학에서는 가장 넓게 보고 있는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가 법경기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다 공부했으니까 먼저 법률적 개념은 협의가 있고 광의가 있더라. 협의는 토지와 정착물이고 여기에다가 준부동산 합하게 되면 광의가 되고요. 경제적 개념은 뭐라고 했지? 시어자가 들어가더라.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은 말이에요. 다음에 기술적 개념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간, 자연, 위치, 환경을 가리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봤을 때 법경 두 가지는요. 형태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얘는 무형적 측면이다. 형태가 없어요. 그러나 기술적인 측면은 공간, 자연, 위치, 환경 다 눈에 보이는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형태가 있다. 유형적 측면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세요. 지문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법경기 중에서 형태가 없다. 무형적 측면. 얘는요. 형태가 있다. 유형적 측면. 그럼 이제 지문 만들어 볼게요. 경제적 개념은 자산, 생산요소, 소비재 등이 있는데 이는 유형적 측면이다. X. 무형이잖아요. 단어만 싹 바꿔서 물어요. 되시겠죠? 이렇게 지문을 바꿔서 묻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부동산 학교론 시간에서 학에서는 법경기 다 포함해서 가장 넓게 복합 개념으로 보고 있더라. 여기까지 공부했는데요. 이 복합 개념은 법경기 세 가지는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가져가는 거고요. 학교론 우리 책 처음부터 끝페이지까지 전부 다 법경기로 구분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중에 공부합니다. 나중에 부동산 관리 활동 들어가요. 관리 종류도요. 법경기 세 가지입니다.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개발 넘어가요. 나중에 개발 넘어가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 공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경기, 법률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술적 타당성 분석 이렇게 넘어갑니다. 나중에 감정평가 넘어가죠. 아주 어려운 파트인데요. 거기서도 나중에 감가된다. 감가 요인을 공부합니다. 이러다 바로 법률적 감가, 경제적 감가, 기술적, 물리적 감가 등으로 또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경기 논리가 학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학교는 첫 시간은 부동산은 법경기로 출발이 되고 바로 복합 개념이 부동산 계속 법경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법경기 셋 중에서 여러분들은 셋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이 공부 왜 합니까?
돈 벌려고요. 부자가 되려고. 그럼 뭐가 중요하지? 얘가 최고 중요한 거야. 경제적 개념. 그래서 학에서 법경기 중에서는 경제적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 수요 공급, 투자 이런 것들, 또는 감정평가도 경제적 가치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첫 시간에 복합 개념은 법경기인데 뭐가 최고 중요하지? 경제적 개념. 이런 문제가 풀려. 옛날에 이렇게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부동산의 개발의 타당성 분석은 법경기 세 가지가 있는데 법경기 세 중에서 법률적 개념의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틀렸다. 얘가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암기가 아니라 이해만 해버리면 문제가 그냥 풀리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념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23페이지죠. 부동산 분류가 돼요. 자, 분류가 되기 전에 한 번 더 강조하자면요. 지금 부동산 개념은 항상 민법과 학계론 비교합니다.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민법 시간은 뭐지?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가장 좁게 보고 있고. 학계론은 법경기가 모두 포함된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 말이 정확히 쉽게 나와야 됩니다. 타학원에서 다른 과정 듣는 분들은요. 이것부터 1년 동안 못 가립니다. 이걸 못 가리면서 공부를 해요. 엉터리 공부잖아요. 개념을 보면 짚고 넘어가야지 제대로 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23페이지입니다. 부동산의 분류. 여기서도 거의 매년마다 한 문제가 꼭꼭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목차부터 볼게요. 1번 공간정보법이 나오고요. 2번 국토계획법이 나오고 3번 부동산 활동에 따라서 항목 많습니다. 1번 택지, 2번 대지, 3번 다음 페이지 부지, 4번 나지, 갱지, 저지, 5번 건부지, 6번 후보지, 이행지, 7번 필지와 획지, 다음 페이지 8번 공지, 유휴지, 공한지, 휴한지, 법지, 빈지, 맹지와 준맹지, 포락지, 한계지, 선하지, 뒤에 등등등 많잖아요. 이게 약 20개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지문을 5개만 뽑아내면 오지선다형 문제가 돼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매년마다 한 문제 나온다고 보세요. 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처음부터 보시면요. 토지 분류가 1번 공간정보법에 대한 지목의 분류. 괄호 1번은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이 있죠. 이 공간정보 등에 관한 법률, 얘가 바로 줄여서 28개 지목, 옛날엔 지적법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2차 과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공간정보법을 공부하시면 28개 지목을 자연스럽게 공부하니까 얘는 패스합니다. 2차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목 확인하시고. 괄호 2번 국토계획법이 있죠. 여러분들이 2차 공포 공부하시잖아요. 국토계획법. 하니까 이것도 학교론 범위를 벗어난 문제지만 표를 보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죠. 참고로 이 국토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다만 여러분들이 실무의 팁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용도지역은 합격하신 다음에 실무하시죠.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용도지역. 그럼 여러분들이 이 용도지역이 있죠. 이걸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거를 6개월씩 공부해도 그냥 가르쳐 주니까 암기만 할 뿐이지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결과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 공법에서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때문입니다. 세 가지 용도지역은.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등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용적률입니다. 어떤 땅에다 몇 층까지 올리지? 용적률 높이. 두 번째는 건폐율입니다. 세 번째가요. 바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입니다.
요 세 가지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하겠지만 막상 자 중기 실무 활동하시면 어떤 물건도 여기서부터 무조건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용도지역 나왔잖아요. 무조건 사이트 토지 이염 들어가죠.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 나옵니다. 상가, 토지 같은 거 물건 나왔다 무조건 여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이것부터 무조건 한 장 끊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끊어보게 되면 바로 용도지역이 나와요. 이걸 끊어보게 되면 용적률 몇 프로. 그러니까 이제 국토개혁법이 몇 프로 조례를 따라가니까 조례. 예. 그러니까 조례까지 나옵니다. 건폐율 얼마다. 행위제한 들어가면요.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나오거든요. 무조건 첫 번째 코스가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중기 실무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다루는 게 이건 전부 다 별도로 공부해서 공부하지만은 막상 사무실 근무하게 되면 이런 코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거 끊어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가지고 중기를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실무하게 되면 아주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2차 과목 공법 과목이니까 여러분이 따로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학교로는 제가 2번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면 돼요. 1번, 2번은 전부 다 2차 과목입니다. 2차 과목. 3번 활동에 따른 분류. 여기서부터 출제가 주로 되고 있고 학교론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택지, 2번 대지예요. 자, 한글은 대지인데 한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구분을 시켜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보니까 3번 부지, 1번, 2번, 3번 세 가지를 묶어주시면 돼요. 세 가지는 따로 보시면 헷갈리니까 1번, 2번, 3번을 묶어서 한꺼번에 비교합니다. 설명드리면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지가 나왔죠. 다음에 택지가 나왔어요. 다음에 부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 대지라는 것은 뭐냐? 대지는요, 여러분들이 2차 과목 공부하시면 법이 두 개입니다. 건축법을 공부합니다. 건축법에서도 대지가 나와요. 다음에 이제 공간정보법이 있죠. 공간정보법, 줄여서 공간법인데요. 이 공간법은 바로 28개 지목을 공부합니다. 두 가지가 개념 다르니까요. 지금 우리 교재는요. 얘는 무시하세요. 건축법 무시하고. 지금 공부하는 이 대지는 28개 지목 가운데 공간법에서의 대지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법에서는 대지는 지목이 대가 돼요. 지목이 대인 토지가 대지를 말합니다. 그럼 지목이 대가 되면 뭘 가르치느냐? 그러면 지목이 대가 되면 용도만 따지자. 바로 주상 두 가지입니다. 주거용과 상업용입니다. 자, 이 건물 상업용이죠. 아파트 주거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주거용과 상업용은 그냥 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도 두 가지, 주상 두 가지면 모두가 대라고 보시면 돼요. 대. 이렇게 보니까 공장은 안 들어가죠. 얘는 대가 아닙니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은 별도로 이 공간법을 공부하시면 지목이 별개 지목이 있어요. 공장 용지라는 지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자로 줄이게 되면 지목은 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장 용지는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대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대지만 나왔다면 용도 두 가지, 주상 두 가지만 떠올리면 얘가 바로 대지가 됩니다. 대지. 자, 대지하면 뭐 주상 두 가지만 떠올리자.
자, 어디 용어죠? 건축법이 아니고 공간법상 28개 지목 중에서 하나의 지목 대를 공부한 겁니다. 대지. 다음에 택지나 부지는요. 바로 부동산 활동상 용어죠. 정확히 말하면 감정평가상 용어인데요. 그럼 택지는 뭐냐? 택지. 택지도 용도를 떠올려요. 택지는요, 주상공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택지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주상공 세 가지. 그래서 주상공 하면 택지라고 불러요. 그럼 이를 다른 말로 얘를 건축용지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건축했어요. 건물 지었다. 건물 지으면 전부 다 주택 아니면 상가 아니면 공장이 되겠지. 얘가 바로 택지가 돼요. 그럼 비교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딱 보니까 대지가 넓어요? 택지가 넓어요? 당연히 택지가 더 넓은 의미가 돼요. 공장도 다 포함되니까. 자, 구분되시겠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쉬워요. 다시 응용합니다. 그러면 택지는 주상공 세 가지인데 용도가 세 가지인데 앞으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런 그림을 그려요. 또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얘는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잖아요. 건물이 없는 맨 땅을 나지라고 불러요. 나지, 맨 땅, 나지. 얘는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 이 토지 땅을 건부지라고 불러요. 자, 구분되시겠죠? 건물이 없는 맨 땅, 나지. 건물이 있는 땅, 건부지. 그러면 연결합니다. 우리가 학원 바깥에 나가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건물이 있거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택지는요, 주상공이라고 했는데 택지는 나지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건부지를 가리킬까요? 둘 중에 뭘 가리킬까요? 정답은요, 나지 하시면 안 돼요. 건부지 하시면 안 돼요. 정답은 둘 다. 둘 다. 건물이 있건 없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주상공이면 무조건 택지가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맨 땅이 있어요. 맨 땅. 여기다가 앞으로 1년 뒤에 주택을 지을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1년 뒤에 상가를 지을 거야. 1년 뒤에 공장을 지을 거야. 주상공 용도 맞잖아요. 이것도 택지가 돼요. 그런데 1년 지났습니다. 지났어요. 주택을 지었잖아요. 상가를 지었잖아요. 공장을 지었잖아요. 이것도 택지야. 그러니까 건물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용도가 주택, 상가, 공장이면 택지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건축용지라고도 부른다. 되시겠죠? 택지. 그래서 앞으로 택지만 나왔다면 주상공 세 가지만 떠올리시면 돼요. 나지, 건부지 가리지 않고 용도를 따지는 거예요. 주상공. 자, 여기까지 책을 봅니다. 23페이지. 자, 1번 택지칸이 감 잡히죠? 뭐지? 주상공. 그래서 택지는요, 밑줄 하세요. 중간에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밑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나왔네. 건축용지. 그럼 뭘 떠올리지? 주상공 떠올리면 돼요. 택지하게 되면 키워드가 뭡니까? 건축용지인데 주상공 세 가지가 택지가 돼요. 그럼 2번은요. 대지, 또 대지. 한문이 복잡하죠. 여기서는 이것만 볼게요. 설명드렸죠. 한문이 지목이 대지 대자.
두 번째 단어 있죠. 그러니까 지목이 대를 달리 표현하면 대지가 되고, 얘가 뭐지? 주상 두 가지. 공장은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무슨 법? 공간법. 공간법. 28개 지목입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줄. 비번 있죠. 건축법. 비번. 비번 앞에다 X. X. 보지 마세요. 쓸데없는 공부가 돼요. 따라서 자 보세요. 건축법 대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는 공간법상 대인 지목만 필요하지 건축법 용어까지는 시험과는 거리가 멀단 말입니다. 예. 다음에 3번 부지. 부지 나왔죠. 부지. 부지는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바닥 토지 찾습니까? 요거 밑줄. 바닥 토지. 바닥 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는 한 단어로 바닥 토지다. 바로 바닥이 깔린 땅을 말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도로가 지나갑니다. 도로 밑에 깔린 땅이 바닥 토지잖아. 그대로 도로 부지. 얼마나 쉬워요. 철도가 지나가요. 철도 밑에 깔린 땅 그대로 철도 부지. 단어만 붙여주면 돼요. 하천이 흘러갑니다. 요 밑에 땅이 뭐지? 하천 부지. 예. 모든 바닥 토지가 부지가 돼요. 갖다 붙이면 돼요.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다시 건물이 있죠. 그러면 건물 밑에 깔린 땅, 말 그대로 건물 부지. 줄여서 건물 부지, 건부지. 되시겠죠? 모든 바닥 토지가 부지만 붙여주면 돼요. 도로 부지, 철도 부지, 하천 부지, 건부지. 되시겠죠? 다시 요 그림 비교하세요. 비교합니다. 도로 위에, 철도 위에, 하천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물 못 지어요. 얘는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을 짓겠지.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건물 지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더 넓어요. 정리해 볼까요? 부지는 자 주택 짓고 상가 짓고 공장 지으면 뭐가 되죠? 건축 용지가 돼요. 이것도 포함이 되고 그러면 건부지. 건부지. 다시 얘는요. 도로나 철도나 하천은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얘는 바로 비건축 용지가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바닥에 깔린 땅이 바로 부지만 붙여주면 돼요. 설명 끝났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니까 택지가 넓어요. 부지가 넓어요. 얘보다 얘가 훨씬 더 크지. 그래서 한꺼번에 비교하면 한 번에 정리가 돼요. 따라서 세 가지는 대지는 주상 두 가지, 택지는 주상공 세 가지, 공장 포함되고요. 부지는요, 주상공에다가 모든 건물 지을 수 없는 바닥 토지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버립니다. 아주 넓은 의미가 돼요. 자, 연습. 자, 요거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지는 부지에 포함된다. OX. 대지는 부지에 포함된다. 포함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거꾸로 부지는 대지에 포함된다. X.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대지와 택지와 부지를 비교 정리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따로 박스 보니까 그림이 있죠. 이 그림이 바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 설명만 이해하시면 그림 다 눈에 들어올 거예요. 4번요. 나지와 갱지와 저지. 자, 나지 하니까 이거잖아요. 나지는 맨땅, 나지. 근데 이렇게만 아시고 입문 과정은 요것만 나지는 건물이 없는 맨땅이네. 이렇게만 아시고 나지와 갱지와 저지는요. 특히 갱지와 저지는 미국 쪽 용어가 아니고 일본 용어인데 우리 학교로는요. 미국 쪽 이론도 흡수했고 일본 쪽 이론도 흡수했거든요. 갱지와 저지는 일본 말이에요. 일본 용어. 그런데 이 말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워요. 어려워서 얘는요. 1월달 정규 진도에서 설명을 따로 드릴 겁니다. 지금은 어려워서 제가 건너뛸게요. 어려운 용어입니다. 5번 건부지. 나왔죠? 건물이 있다 뭐지? 건물부지, 건부지. 나지와 건부지. 그림으로 확인했습니다. 6번 넘어가죠.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 이행지. 6번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출제 빈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요. 분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후보지, 이행지. 그럼 후보지, 이행지는 뭘 말하지? 아래 보니까 박스 있죠. 그 박스를 보시면 돼요. 이제 박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후보지와 이행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용도가 바뀌는 땅입니다. 용도가 바뀌는 땅을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고 불러요.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자, 박스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토지의 용도. 그러면 학개론에서 토지 용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택지지역. 표 그대로 보시면 돼요. 다음에 농지지역. 그리고 임지지역입니다. 크게 세 가지.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누니까 크게 나누니까 이것을 대분류가 돼요. 다시 용도를 세분합니다. 택지 공부했죠? 택지는 무조건 주상공. 그러면 이제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그 박스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주거지역, 다 안 쓸게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택지하게 되면 주상공 세가니까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입니다. 용도가 세분됩니다. 다음에 농지지역 여러분들이 그 공간법 28개 지목을 공부하게 되면 농지는 지목이 3개인데 전답과 그래서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세 가지가 바로 농지지역입니다. 그럼 전답 차이 아시죠? 저는 한문으로 밭전자, 밭전. 답은 논답이죠, 논. 그러면 밭전, 논답 요 차이가 뭐냐? 논답은요, 자, 전 위에 물수자가 있잖아. 물을 끌어들여서게 되면 논이 되고 물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전이 되고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지지역은 항상 3개 지목,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세 가지가 바로 세분된 용도가 돼요. 다음에 임지지역은 또 용도가 2가지인데요. 용제림지와 신탄림지예요. 그럼 굳이 구분하자면 용제림지가 뭐냐? 용제림지는요. 나무를 잘라서 가구를 만들어요. 그럼 용제림지가 되고 신탄림지는 나무를 잘라서 땔감으로 쓰더라. 그러면 신탄림지가 돼요. 이렇게 각각 용도가 세분된다. 택지지역은 주상공,
농지지역은 전답과 과손지역. 임지는 용질임지와 신탄민지. 용도가 3번 되고 있죠. 얘가 소분류. 자, 이걸 보시면서 제가 좀 전에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땅이라고 했어요. 용도가 바뀐다. 자, 그래서 대분류 간의 용도가 서로 바뀐다면 후보지가 돼요. 얘가 후보지입니다. 소분류 간의 용도가 서로 바뀐다면 이행지가 돼요. 한번 볼게요. 자, 옛날에 임야가 있었는데 얘가 논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게 뭐지? 후보지. 몇 년 전에 농지가 지금은 아파트 다 들었었대. 택지로 바뀌었잖아요. 얘가 무슨 땅? 후보지. 대분류간 용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바로 후보지입니다. 이행지는요, 소분류간의 용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택지지역은 다시 두상공 세 가지죠. 이렇게 용도가 바뀌면 무슨 땅? 이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공장이 많던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 단지로 바뀐대. 얘가 뭡니까? 이행지. 전답과 길이 서로 용도가 바뀌어요. 얘가 무슨 땅이지? 이행지. 그래서 옛날에 밭이 논으로 바뀌더라. 얘가 과손 바뀌더라.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가 돼요. 용신길이 바뀌면 무슨 땅? 이행지. 자,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대분류간 용도가 바뀐다. 후보지. 이렇게 바뀌어요. 다음에 조상공, 전답과 용신길이 이렇게 바뀌어. 이행지입니다. 자, 얘는 출제가 워낙 자주 되고 중요한 단어니까 자꾸 반복 연습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공부해요. 그러면 임지가 농지로 바뀌어요. 후보지 맞죠? 그럼 이때 정확히 말하면 바뀔 땅 이름을 붙여주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면 농지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농지 후보지. 되시겠어요? 다시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무슨 후보지? 택지 후보지. 택지 후보지. 예. 다시 얘가 이렇게 바뀌면 이행지죠. 공장이 아파트 단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뀔 땅 이름 붙여주면 무슨 이행지? 주거 이행지. 주거 이행지. 주거지가 상업지 상가로 바뀌어요. 무슨 땅? 상업 이행지. 읽을 수 있겠죠. 우리 시험은 다만 후보지 이행지만 단어만 나오지. 이렇게 바뀌면 무슨 후보지? 택지 후보지잖아. 이런 택지 후보지까지는 다 문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바뀌면 후보지인데 택지 후보지인데 그냥 후보지까지만 단어가 나왔지. 정확한 이해는 택지로 바뀐다. 택지 후보지 되는 거예요. 자,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후보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역시 후보지죠. 택지 후보지. 공업지가 주거지로 바뀌는데 이행지죠. 무슨 이행지? 주거 이행지. 다시. 자, 답이 전으로 바뀌어요. 무슨 땅? 이행지인데 전지 이행지. 다시. 전지가 공업지로 바뀌는데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요거 조심하세요. 전지가 공업지로 바뀌면요. 이때는 이행지하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이행지는요. 주상공길이 바뀌어야 되고 전답과 길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전지가 공업지로 바뀌면 담을 넘어가잖아. 월담을 해서 월담을. 이건 뭐지? 이행지가 아니다. 전지는 농지 들어가잖아. 다음에 공업지는 택지 들어가잖아요. 결론적으로 전지가 공업지로 바뀐 것은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 얘는요. 후보지가 돼요? 이행지가 돼요? 후보지. 여기까지도 아직 출지가 안 되었어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땅도 출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용재림지가 과순지로 바뀌면 후보지입니까? 이행지입니까? 예, 후보지. 되시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후보지인지 어디까지가 이행지인지 다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바뀌면 후보지. 세분된 용도, 주상공끼리, 전답과끼리, 용신끼리 바뀐다면 이행지다. 이걸로 용어 끝. 후보지와 이행지 정확히 아시겠죠? 그러나 지금은 입문과정이고 여러분들은 자 학교론에 대한 흥미도 가지면서 이게 앞으로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합격했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무에서 돈 벌어야지. 부자가 되려고 돈 벌려고. 그러면 학교론 과목에서 최고 큰 돈 벌 수 있는 게 이게 돈인데요. 자, 이런 땅을 샀습니다. 택지로 바뀐대요. 대박이지. 이런 땅을 사야 됩니다. 지금은 공장인데 앞으로 5년 뒤에 아파트 단지가 확 들어선대요. 이행지 맞죠? 이런 땅을 사게 되면 큰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무하시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합격해가지고 사무실 오픈해가지고 중개만 해가지고 0.9%, 0.5% 수수료 받아 먹어야지. 중개 공인중개사 치고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부자 된 사람 없어요. 중개 실무 오래 하신 분들은요 항상 얘기합니다. 실무에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자는 종잣돈, 그 돈을 갖고 재테크, 투자를 해야 됩니다. 경매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후보지 이행지 땅을 사거나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항상 중개활동하면서 여러분들이 재테크,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투자. 그래서 가장 큰 돈 드는 게 이런 땅이거든요. 용도가 바뀌는 땅.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후보지가 큰 돈 될까요? 이행지가 큰 돈 될까요? 얘가 엄청나죠. 농지가 택지 개발된대. 엄청나지 그냥. 얘가 바뀌어요. 엄청나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격하시면요. 후보지, 이행지, 성부거세요. 큰 돈 냅니다. 큰 돈 돼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제가 1999년도 20년 넘었죠. 그때 제가 수도권 서울에 입성했어요. 1999년도에 방문각에서 콜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강남 방문각하고 평촌 방문각 학원이 있어요. 두 군데에서 서울 수업을 했는데 그때 강남 방문각 수업을 하면서부터 출발했는데 마침 그 강남 쪽에서는 방문각도 수업을 했지만은 또 법학원 계열도 수업을 했었는데 마침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선생 한 분이 양호 수업 마치는데 쉬는 시간에 저를 불러요. 교수님, 오늘 가실 적에 호프 한잔 합시다. 뭔가 뭐 할 얘기나 봐요. 좋습니다. 호프 가볍게 한잔 마시면서 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서울 말씨는 아닌데 혹시 그 대구분 아니세요? 묻더라고요. 맞다고 하니까 자기도 고향이 대구래요. 강남 압구정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희한하게 어떻게 된 건지 이분이 고향도 같은데 고등학교 선배더라고요. 그것도 띠동갑 12년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동향이지 고등학교 선배니까 저한테 바로 말을 놓더라고요. 어떡합니까? 대선배인데 하늘 같은 대선배인데 그때부터 터놓고 지내는데요. 이분이 벼락 부자예요. 압구정에 건물 몇 채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 된 동기가 뭐냐? 후보지입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힘들게 서울로 올라와서 70년대 중반입니다. 초중반. 그때 강남 쪽에 그 제2금융권이 아마 새마을금고나 또는 축협이나 신협쯤 될 거예요. 거기에 지점장으로 계속 근무를 했나 봐요. 하다 보니까 70년 중반이니까 점심 먹고 저녁에 술 마실 때마다 자꾸 들리던 말이 강남이 크게 개발된대요. 크게 뜬다면서.
그러니 하도 들으니까 야, 이참에 땅을 사봐 승부 걸자. 그래가지고 지전장이지. 자기가 번 돈 막 돈 이빠이 막 최대한 끌고 모아가지고 땅을 왕창 압구정에 실어버렸어요. 그렇게 한번 투자한 게 대박이 난 거야. 예. 수백억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압구정은 매립시잖아요. 전답이지. 이런 땅을 샀는 게 가능 개발돼 버리니까 한순간에 벼락부자가 된 거야. 그래서 압구정에 건물 2채를 지어놓고 자기가 5층 거주하면서요. 임대료 받아가면서 딱 한 번 투자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돈복이었어요. 이것만 해도 몇백 배를 벌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엄청난데, 수백의 자산가인데. 근데 거기서 돈 벌자마자 평택. 그것도 20년 훨씬 지났습니다. 평택에 임야를 어마어마하게 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평택에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더라고요. 가족들 다 데리고 결혼생활 한다면서 땅을 많이 샀어요. 꽤 오래전에요. 이게 또 대박 났지. 지금 평택 땅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뭘 샀습니까? 임야가 전부 다 이거 돼버렸지. 이분은 땅 2번 사는 게 주체를 못합니다. 예. 수백억도 모자랍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저희 선배 사례를 보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필요시죠. 중개만 하지 마세요. 중개만. 여러분들이 중개하시면서 따박따박 좀 모아가지고 방금 사례 보듯이 그런 땅을 찾아서 사게 되면 단 2번 사더라도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땅을 샀습니까? 실무 강의 들으면 전부 다 안 가르쳐줘요. 비밀이니까. 저는 실무하면서 아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학교도 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공부 집중하세요. 많이 하세요. 공부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어렵다고 하지만 다 실무 쓰이니까요. 그러면 특히 지금 공부하실 거예요. 국토종합계획. 이게 작년까지가 4차 국토종합계획인데 2021년도부터 올해부터 제 5차 국토종합계획 지금 바뀌었잖아요. 5차로. 기회에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20년 동안 요 계획 갖고 국토 설계를 하잖아요. 어디를 개발하겠고 어디를 어떻게 띄우겠다면서요. 그러니까 합격하시면 꾸준하게 앞으로 향후 5차 국토종합계획이 어디를 집중하고 있는지 그 지역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정보는 다 오픈되어 있어요. 부지런하면 정보가 보입니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나중에 도시 기본 계획도 공부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 얘는요, 시군구 홈페이지 있죠. 시군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거 다 분석할 수 있거든요. 참고가 열람이 돼요. 요거 자꾸 공부하게 되면 공통분모가 보여요. 흐름이 보여요. 요즘 철도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3차 국토 철도망 계획입니다. 철도망 계획인데요. 3차입니다. 3차. 3차 계획이 뭐냐? 우리나라가 있으면
있으면 전국토를 2시간 생활권,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인데 KTX에 있죠, 그죠? 또 SRT도 이 목적입니다. 저도 SRT 타고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SRT가 또 이제 경부선, 호남선부터 해가지고 또 KTX 또 강릉선까지부터 해가지고 전국토 이 모든 철도 라인이 2시간대 반나절 것.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비롯된 거고 여기 다 있거든요. 또 수도권은 30분대. 요즘 크게 뜨고 있잖아요. GTX. 전부 다 30분 출퇴근 가능하도록 지금 계획을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다 해가지고 지금 거지가 엄청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얘들이 보여요. 특히 얘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합격하고 난 다음 문제예요. 합격한 다음에 이런 실무적 공부를 혼자 하기보다는 꾸준히 전문가도 인맥을 맺고 또 같이 교류해가지고 스터디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얘들이 보인다. 얘들이 보일 때 이런 땅을 사는 거예요. 살 때 얼마입니까? 평당 5만 원, 10만 원 합니다. 5만 원, 10만 원. 했는데 먼 훗날 5년 뒤, 6년 뒤에 딱 개발되는 순간 5만 원, 10만 원짜리가 500만 원, 600만 원 되어버립니다. 몇 배 오르지? 100배 오르지요. 1억이면 100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안목을 넓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합격증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합격에서는 절대 중개만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실무 공부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후보지 이행지에서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자, 후보지 이행지까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이제 거의 종료 시간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도록 하고요. 그러면 마치기 전에요. 공인모 사이트를 보니까 제가 지난주 OT를 하면서 신규 입성을 했었는데 반응들이 워낙 좋아요. 벌써 한 주일 만에 1,100명 이상이 아주 또 관심을 가지고 강의를 또 제 강의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강의도 이런 것들이 이해도 도움이 되었고 또는 실무에도 도움되고 공부하는 것도 팁이 되더라.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건 몰라도 강의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아시죠? 좋아요. 좋아요 한번 좀 마음에 도움이 되었다면 클릭 한번 좀 해주시면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조금 이제 나머지 분류는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주는 뭐라고 했죠? 수요 공급 좀 어렵습니다. 거기까지 진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